안녕하십니까.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 5월 월간 운용 보고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운용을 맡고 있는 국내 운용본부의 피터입니다. 예, 전 세계 시장의 변동성과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맞이했고요. 지난 한 달간 8% 정도 하락하면서 성과가 부진한 구간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고성장 종목들이 4월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5월 달에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조정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러한 조정이 저희 플랫폼 액티브 ETF에 좀 영향을 많이 줬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변화됐던 항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성과 요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미래에셋증권, DB하이텍,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기여를 했는데 아래서도 보시다시피 아무래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좀 주요 중소형주들이 부진한 구간을 맞이했고요. 특히나 이제 성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소형 성장주들이 굉장히 조정폭이 크게 나타났던 게 5월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반적인 시장에 매도세가 크게 나타났지만 특히나 이제 성장성을 주요하게 보고 성장 가치를 주요하게 보고 투자하고 있는 중소형주들은 시장에서 많이 외면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적을 점검하면서 당연히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기업들이 다 실적상의 이슈가 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성장성이 부진하다든지 과거보다 성장을 못하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전반적으로 다 이제 수급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비중을 축소하거나 편출하거나 하진 않고 비중을 유지하면서 가져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대형주인 하이브 같은 경우도 고PER 주 종목이다 보니까 그러한 조정의 영향이 좀 큰 폭으로 나타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간 비중이 좀 많이 바뀌었던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비중이 좀 많이 확대가 되었고요. 저희가 비중을 늘린 거는 이제 주가가 하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플랫폼 기업이 PER이 11배, 12배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는 저희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이제 사용자 수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MAU라고 얘기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수치를 좀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그 뷰어십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난 한 3년간 계속되어 온 부분이고요.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보던 사람들이 안 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시장은 그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보고 조정을 크게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그 와중에 비중을 좀 확대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긍정적인 거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PU라는 게 페잉 유저인데요. 아프리카 TV 같은 플랫폼은 결국 중요한 건 돈을 내는 별풍선이라든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든지 어쨌든 돈을 내는 페잉 유저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페잉 유저는 여전히 잘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페잉 유저들이 내는 에버리지 레비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알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버리지 레비뉴 펄 유저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당 내는 돈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견조한 성장성을 앞으로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중 변화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종목들은 시장 대비해서 좀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중이 좀 올라간 거다. 펀드에 대비해서 아웃퍼폼했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중이 하락한 종목은 저희가 CJ ENM 같은 경우는 이제 편출을 진행을 했고요. 아무래도 티빙에 대한 투자, OTT에 대한 컨텐츠 투자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비용을 좀 증가하게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이 회사의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커머스 비즈니스, 그러니까 홈쇼핑이거든요. CJ 오쇼핑인데 현재는 합병이 돼서 ENM 안에 들어가 있죠. 이 홈쇼핑 비즈니스가 급격하게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물론 ENM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데서는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투자자 관점에서 주식 관점에서 주주 가치를 확대하는 측면은 여전히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긍정적으로 봤던 포인트는 사실 OTT의 확대가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투자 금액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집중해왔던 컨텐츠 IP를 보유한 기업으로 계속 집중해 나가자라는 투자 판단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은 비중이 크게 바뀐 부분은 없고 주가 하락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달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달에 이어서 박스권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달은 사실 이 박스권이 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요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이 페이지의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2차 박스권 구간에서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우리는 주요하게 보고 있는지, 우리 포트폴리오는 어디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박스권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차별적인 성장 산업을 잘 찾아내고 이들과 함께 알파를,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알파라고 하는데 초과 수익을 만들어내는 산업이 어디 있냐를 찾아내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2012년부터 15년까지의 코스피 박스권 장세에서는 중국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옆에서 보시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은 그런 기업들이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상승폭이 나타났던 건 결국 중국의 소비가 올라왔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2020년대, 2022년부터 펼쳐질 새로운 박스권 구간은 또 다른 새로운 소비를 찾아내서 알파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게 K 컨텐츠의 글로벌 소유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K 소비에 노출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컨텐츠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박스권 한 2, 3년 정도의 구간 동안은 이러한 엔터 비즈니스, 컨텐츠 비즈니스를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렇게 보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이브라는 종목의 비중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지금의 구간을 보면 일본, 중국을 넘어서 글로벌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사나 뭐 상황들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데이터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올해 데이터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이제 판매량의 업데이트가 있었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예, 그 대한민국 역대 음반 판매량 순위거든요. 1등부터 10등 안에 6개가 방탄소년단이죠. BTS죠. 근데 그와 함께 들어가 있는 이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이름들을 요즘에 뭐 MZ세대들 중에서 2000년대생이나 뭐 이렇게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뭐 한 80년대생 이상은 다 알 거라고 생각드는데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조관우의 메모리, 이거는 뭐 사실 저도 좀 놀랐었고요. 조성모, 신승훈, 서태지와 아이들, 이름만 들어도 정말 한 시대를 완전히 장악했던 그런 가수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한 시대를 얼마나 장악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국내에만 한정되었던 장악력이었죠. 근데 이런 장악력이 글로벌로 퍼져나가면서 BTS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SM의 NCT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엑소, 뭐 하이브의 세븐틴, 예, 또 뭐 굉장히 다양한 기업, 그 다양한 아이돌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리스트에 보면은 1세대 아이돌이었던 H.O.T나 뭐 G.O.D 같은 그룹들도 뭐 이 판매량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판매량에 불과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우리는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이들의 그 매출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뭐 이들의 히트곡을 한 곡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기업은 굉장히 탄탄해지고 있고 더욱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5천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70억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제 신인그룹의 BEP,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도달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아이돌 그룹 하나를 만들면 그들이 이제 손익분기점을 돌파해서 유의미한 수익을 내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계약 기간을 7년, 뭐 노예 계약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7년 노예 계약 기간을 가져가면서, 물론 지금은 계약 구조가 많이 좋아졌지만 계약 기간을 가져가면서 아이돌을 묶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요새는 사실은 50만 장을 돌파하는데 소요되는 개월 수를 한번 볼까요? 14년도에 데뷔했던 레드벨벳 같은 경우는 92개월 걸렸고요. 트와이스는 55개월 걸렸습니다. 뭐 블랙핑크만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2020년
11월에 데뷔한 에스파 같은 경우는 11개월 만에 50만 장을 돌파했고요. 아이브 같은 경우는 4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뭐 오늘자로 또 나왔던 뉴스를 보니까 에스파 같은 경우 이번에 새로 나온 미니 앨범 같은 경우는 선주문이 100만 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판매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아이돌 그룹의 손익분기점이 돌파가 빨라지면서 이게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 아이돌 그룹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적자를 내느냐 흑자를 내느냐를 왔다 갔다 했다면 지금은 이 아이돌 그룹이 얼마나 더 글로벌하게 퍼져나가느냐에 따라서 위로 얼마나 더 열려 있는지를 보면 되지 더 이상은 이제 그 비용을 감당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K 컨텐츠 기업들의 이익의 질이 개선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그 아티스트별 그 유튜브 조회수를 좀 보면요. 지역별 비중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데이터를 좀 가져왔는데요. 동아시아 3개국에 좀 많이 치중했던 역사였습니다. 과거는. 근데 이제는 보시면 여기 기타 아시아와 기타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BTS만 보더라도 사실은 기타 아시아 국가와 기타 국가의 합산이 거의 뭐 70% 정도 수준이죠. 60% 후반대. 예, 그 다음에 다른 아이돌들도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 속해 있는 기타 아시아 국가들이 저희 뭐 슈퍼아시아에서 투자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세안 국가들이죠. 필리핀, 뭐 이런 국가들인데 이런 국가들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뭐 거의 팬덤 문화가 굉장히 강력하게 동남아 지역에서 형성되어 있고 아시아권 국가에서도 형성되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위에 있는 북미, 유럽 5개국, 일본, 한국, 기타 아시아를 빼고 기타 국가에서도 굉장히 큰 폭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이 안에는 주로는 이제 남미, 뭐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남미 국가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 유럽 5개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아이돌의 팬덤은 전 세계에 굉장히 크게 뻗어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일본으로 나갔던 게 1세대였다면 2세대는 중국으로 나갔죠. 지금의 3세대는 글로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느 국가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컨텐츠가 되었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BTS만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돌 그룹이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상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SNS 플랫폼인 틱톡과의 연결성도 굉장히 깊다라는 건데요. 틱톡이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바이트댄스라는 회사인데 물론 이제 이 회사의 이름도 틱톡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이트댄스가 중국 내에서 매출만 대략 한 60조 정도를 만들어내는 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 정도면. 광고 시장에서 굉장히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아티스트의 팔로워 수를 좀 보자면 물론 여전히 BTS가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가져와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그런 그룹들을 보면 뭐 엔하이픈이라든지 있지라든지 에스파 굉장히 다양한 아이돌 그룹들이 유의미한 숫자의 팔로워 수들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이들 그룹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들이 이런 쇼폼 컨텐츠에 굉장히 잘 맞으면서 이런 플랫폼과 함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팝 컨텐츠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위에 있는 이 유튜브 지역별 비중은 중국이 제외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뭐 물론 유튜브는 중국을 이제 그 카운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지만 중국에서도 노출되고 있는 지금 비중까지 다 합친다면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K 컨텐츠는 그래서 새로운 주도 문화로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럼 플랫폼 액티브 ETF에서 어떻게 활용되느냐? 뭐 처음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이런 엔터 기업들이 원히트 원더 한 번 잘 팔리고 끝나는 뭐 사실은 우리가 원히트 원더라고 하면은 2012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그 원히트가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기업 형태까지 발전되긴 했지만 그런 스타일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기보다 지속 가능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뭐 6월 6일에 최근에 한국경제에서 나왔던 기사에서도 보시면 우리나라의 3대 강자 플랫폼들이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위버스, 그 다음에 그 디어유가 가지고 있는 버블,
그 다음에 유니버스 이렇게 3개의 플랫폼 정도가 좀 확장을 잘 하고 있는데 특히나 하이브 같은 경우는 위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매출 비중이 거의 한 85%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앨범 판매도 위버스를 통해서 하고 공연도 위버스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티켓을 광고나 뭐 출연료 매니지먼트는 좀 다른 쪽이지만 간접 참여형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위버스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통한 매출 창출을 하고 있고 이게 BTS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룹들이 아이돌 그룹들이 전부 다 위버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이 성장을 함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의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인데 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로 확장되는 K 컨텐츠의 수요, 그 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감으로써 높은 PER이 합리화해 갈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많이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뭐 아주 높다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정도로 조정이 좀 많았는데 뭐 이제부터는 좀 그 컨텐츠의 확장성을 통해서 새로운 상승 국면을 만들어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높은 PER을 합리화할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카오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웹툰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로의 확장성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이와 연결해서 나가게 되는 웹소설, 웹툰을 만드는 굉장히 다양한 작가, 결국 IP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익이 돌아가게 되고 이 산업에 자본이 투입되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플랫폼들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지적 자산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확장이랑 고도화를 영위할 수 있는 기업을 계속 저희는 플랫폼 ETF에서 주목을 하고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그래서 플랫폼 차원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뭐 디어유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텐츠 차원에서도 뭐 하이브 같은 기업 당연히 속해서 가는 거고 컨텐츠 차원에서도 저희가 함께 개발해서 편입을 할 겁니다. 근데 플랫폼 ETF의 속성에는 좀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제외하고 플랫폼 성향의 속성에 좀 더 잘 맞는 기업들을 편입을 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속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 엔터산업과 엔터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데이터들을 보시면서 뭐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테니까 아니면 이 구체적인 수치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트래킹을 하면서 K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밸류를 주는 게 적절한 것인지 계속적으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 무형자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치에 반영하지 않아야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웹툰, 웹소설, 뭐 엔터 비즈니스 전부 다 전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잘 다져져 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웹툰, 웹소설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뭐 2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서 산업화되고 우리나라 안에서 충분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글로벌리 확장하는 데 충분히 문제없이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업들을 저희가 함께 함으로써 그 기업 가치가 상승되는 부분을 저희도 함께 누리면서 저희 플랫폼 액티브 ETF에서도 리치 투게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